그날 아침 평양의 스피커들은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다. 낮게 깔린 잡음 위로 비상소집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게 끼어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도시 전체의 목을 갑자기 움켜쥔 것처럼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움직임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신발을 신은 채로 문을 잠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들었다. 아니,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의 비상은 멀리 국경에서 터진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매일 닦고 만지던 그 집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 집의 안쪽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이 말은 나 스스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문장이었다. 누가 들을까 봐서가 아니다. 그 말 자체가 내 목에 걸려 숨을 막히게 했기 때문이다. 영광이라 불리는 자리. 그러나 그 영광은 늘 조용한 공포와 함께였다. 그 집의 부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기계들이 지배했다. 바닥은 매일 광택을 다시 입혔고 손잡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했다. 냄새는 허락된 것만 남았다. 김치의 발효 냄새도, 사람의 땀 냄새도, 불안의 냄새도, 그리고 거기 부엌 한가운데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대형 냉장고. 나는 그 냉장고를 하루에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내부 온도 기록지를 확인하고 선반의 배열을 눈으로 외우고 냉동실 안쪽에 서리가 얼마나 끼었는지까지 살폈다. 누군가는 그게 뭐 대수냐고 묻겠지만 그 집에서는 작은 서리 조각 하나도 이유가 됐다. 관리 소홀이라는 낙인이 붙는 순간 사람은 사라진다. 그런데 그날 냉장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정확히는 소리가 아니라 냉장고의 진동이 한번 흔들리더니 멈추는 느낌. 그리고 아주 작은 틈으로 종이의 마찰 같은 게 스쳤다. 나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 냉장고와 벽 사이. 청소할 때도 함부로 들추지 않던 공간. 거기에는 먼지 대신 봉인된 얇은 비닐이 끼워져 있었다. 숨이 멎었다. 이 집에서 봉인이라는 단어는 곧 생사의 경계였다. 비닐을 잡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찢으면 안 된다. 눈으로만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손가락은 봉인선을 더듬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너무 규칙적이라. 더 무서운 발소리. 경호원들의 구두는 늘 그런 식으로 바닥을 찍었다. 거기 뭐하고 있어? 딱 두 마디. 그러나 내 등골은 얼음처럼 굳었다. 나는 얼른 손을 떼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아무 일도 없다는 척했다. 온도 확인 중입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너무 얇았다. 그날 이후 공기는 바뀌었다. 집안에 경호원 수가 늘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더 짧아졌다. 복도 끝에서 무전기가 잠깐씩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리고 평양 전체에는 통행증 전수검사가 떨어졌다. 장마당 사람들까지 줄을 서서 신분증을 내밀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저 냉장고 때문인가? 내가 본 게, 내가 만진 게 나라 전체를 흔든 건가?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 것 같았다. 시스템이 미쳐 돌아갈 때 그 시작은 늘 작고 조용한 틈이었다. 그리고 그 틈을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은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안쪽을 아는 하인이다. 밤이 되자 보이부 차량이 들어왔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마당의 돌을 하얗게 태웠다. 그들은 한 번도 뛰지 않았다. 뛰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다. 내가 이미 명단 위에 올라갔다는 뜻이다. 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내 손끝에 아직도 봉인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냉장고 뒤에 어둠, 얇은 비닐, 그 안쪽에 숨겨진 무언가. 그게 무엇이길래 국경도 아닌 평양 한복판이 이렇게 얼어붙는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그걸 봤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걸까? 만약 알고 있다면 나는 언제 끌려갈까? 내일 아침일까? 아니면 오늘 밤 문이 열릴까?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했다. 숨소리가 들리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까봐. 그때 냉장고가 있는 방향에서 아주 약하게 딱 하고 금속이 식는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을 굳힌 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저기서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 조용한 틈이 어떻게 나라를 흔들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상소집 방송이 도시를 뒤흔들기 전까지 내 삶은 겉으로는 질서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부러워했다. 저 집에서 일한다더라. 배급도 다르다더라. 하지만 그 말에는 항상 끝이 붙었다. 속삭이듯 아주 작게. 해도
무섭지 않겠소? 맞다. 뿐이다. 나는 가정부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작은 규율을 지키는 사람에 가까웠다. 하루는 늘 같은 순서로 시작했다. 새벽 5시. 전기 공급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주방 조명을 켰다. 평양이라도 전기는 늘 안정적이지 않았다. 전압이 순간 떨어지면 냉장고의 온도 기록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남으면 책임은 내가 졌다. 그래서 나는 기계가 숨쉬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이 됐다. 첫 번째 작업은 냉장고 내부 온도 기록지 확인이었다.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선반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다. 고기, 생선, 유제품, 과일. 그리고 맨 아래 칸, 가장 안쪽에는 내가 절대 함부로 손대지 않는 특별 보관 구역이 있었다. 그건 항상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열쇠는 내게 없었다. 대신 나는 그 자물쇠에 먼지가 끼지 않게 닦는 역할을 맡았다. 열지 못하는 문을 닦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처음 알았다. 아침 7시가 되면 경호원들이 교대했다. 교대할 때마다 나는 조용히 주방 바닥의 물기를 다시 훔쳤다. 그들이 미끄러지면 그것도 내 죄였다. 실수가 누군가의 사상 문제로 번지는 걸 나는 여러 번 봤다. 그 집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집이었던 적이 없다. 바깥 세상에는 배급이 끊겨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손바닥만한 옥수수 가루를 쥐고 싸웠지만 그 집의 식재료는 다른 길로 들어왔다. 그 차이가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배가 부른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 나는 죄를 숨기며 살았다. 집 밖을 나갈 때는 더 숨이 막혔다. 나는 한 달에 2번 정도 지정된 시간에만 외출을 허락받았다. 그때마다 통행증을 들고 검문소를 지나야 했다. 통행증은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경비병은 내 얼굴을 보고도 멈춰 세웠다. 어디 가는가? 물품 보충입니다. 대화는 늘 그 정도였다. 한두 문장. 길게 말하는 순간 말 속에 실수가 섞인다. 그리고 불시 검열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특히 보이부 사람들이 검문소에 섞여 서는 날이면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그들은 내 손바닥을 보고 손톱 밑을 보고 내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의 바닥을 두드렸다.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일 뿐이었다. 집 안에서는 통제가 더 촘촘했다. 경호원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늦게 보고 하면 그 늦음이 고의가 될 수 있었다. 주방 벽에는 구호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그 글씨를 읽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모두가 읽는 것은 서로의 눈빛이었다. 내 감정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그 집에서 일하게 된 날부터 한마디도 축하하지 않았다. 그저 밥상 위에 젓가락을 놓고 아주 작게 말했다. 말을 적게 해라. 눈을 내리깔아라. 그리고 절대 집 안 이야기는 하지 마라. 어머니는 알았다. 이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배치라는 걸.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도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 주러 잠깐 들렀다가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추운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같은 바람이었다. 집 앞 골목에서 낯선 여자가 나를 불러 세웠다. 동매 조직위원회 쪽에서 본 얼굴이었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요즘은 생활이 어떻소?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But 일만 합니다. 그녀는 내 대답을 듣고도 한 박자 더 머물렀다. 그리고 내 손목에 시선이 잠깐 꽂혔다. 통행증을 숨겨둔 위치를 보는 것처럼. 그 순간 내 배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 사회에서 친절은 감시의 다른 이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습관처럼 냉장고 쪽을 먼저 봤다. 온도계 바늘, 기록지의 줄, 서리의 모양. 나는 기계를 관리하면서 사실은 내 목숨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다. 냉장고 뒤쪽 벽면에 먼지가 이상하게 모이기 시작했다. 청소를 해도 다음 날이면 같은 모양으로 먼지가 남았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를 자주 만지고 다녀서 생기는 흔적처럼. 나는 그 흔적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해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자라고 있었다. 저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 왜 그 집은 냉장고 하나에 이렇게 예민할까? 그 질문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리듬을 깨뜨렸다. 그리고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잠이 얕아졌다. 찬물을 마셔도 목이 타들어갔다. 배는 채워져도 속은 계속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려다가 냉장고 문 손잡이를 한 번 더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내 손바닥을 밀어냈다. 나는 스스로도 모르게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냉장고 뒤쪽을 청소하는 척하며 벽과 기계 사이 틈에 손끝을 넣었다. 그 순간 종이의 끝이 손톱에 걸렸다. 아주 얇은, 찢어질 듯한 감촉.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이미 그 틈에 닿아버린 사람이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큰 집에서 조용함은 항상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새벽부터 주방으로 내려가 냉장고 온도 기록지를 펼쳤다. 숫자는 정상, 서리도 정상, 문 고무 패킹도 깨끗했다. 그러나 내 손끝만은 정상일 수가 없었다. 전날 밤 종이의 끝을 스쳤던 감촉이 아직도 손톱 밑에 남아있었다. 마치 내 몸이 기억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였다. 주방 쪽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평소보다 빠른 발걸음. 경호원 한 명이 들어오더니 나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말했다. 관리부에서 호출이다, 지금. 호출이라는 단어는 늘 무거웠다. 이 집에서 호출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택지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더 떨렸다. 복도를 따라가는데 격의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똑, 똑, 딱. 내 심장이 그 소리와 같은 속도로 맞춰지는 것 같았다. 관리부 사무실 앞에는 이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 담당 아주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경비 쪽 젊은 남자였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연결이 된다. 연결은 곧 연루였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3개, 그리고 사람의 숨소리를 지우는 듯한 전등빛이 있었다. 보이부 소속이라고 추측되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군복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최근에 주방에서 이상한 걸 본 적 있나?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입술이 먼저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나는 최대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얼굴은 더 잔인했다. 확실하나? 확실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반복될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짧게, 더 짧게, 불필요한 단어를 버렸다. 내 목숨이 한 문장 안에서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내 통행증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그리고 통행증의 가장자리,
내가 늘 손으로 만지며 접어넣던 부분을 손끝으로 눌렀다. 밖에 나간 적은? 지정된 날에만. 어디까지? 의약품 보충 때문에 지정된 상점만.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종이를 뒤집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내가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는지를 보고 있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겨울인데도. 그때 옆 의자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정말로 한 줄기 실처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의 시선이 아주머니에게 옮겨갔다. 그리고 그 시선은 칼처럼 천천히 아주머니를 가르며 지나갔다. 모르면 더 위험하지.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내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걸 느꼈다. 손을 펴면 뭔가가 떨어질 것 같았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 그 종이, 그 틈, 그 비닐. 수사가 끝난 뒤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무전기에서 아주 짧게 끊기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주방 담당, 관찰 유지. 그 말이 내 이름인지 아닌지 나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아버렸다. 그날부터 집안의 작은 규칙들이 바뀌었다. 주방 출입은 2명이 함께 해야 했다. 냉장고 온도 기록지는 하루 한 번이 아니라 3번 확인해야 했다. 나는 서명까지 해야 했다. 볼펜 잉크가 종이에 닿을 때마다 내 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밤이 되면 창밖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눈 위를 밟는 소리.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 나는 커튼 사이를 열어보지 않았다. 블랙잭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집을 보고 있었다. 아니, 말을 보고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있는 동네로 약을 가져가던 날이었다. 골목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내 앞을 막았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너무 차분했다. 그는 지나가듯 작은 종이 조각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정말 짧은 순간, 손과 손이 닿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나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귀가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서야 나는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냉장고 뒤는 보지 마.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 내가 이미 그 틈에 닿았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를 깨달았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문장이었다. 보지 마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계속 눈을 뜨고 있었다. 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찍힌 걸까? 며칠 뒤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졌다는 표현조차 너무 부드럽다. 그는 지워졌다. 아침 식사 준비 시간. 늘 주방문 앞에 서서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던 경호원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단순한 교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와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가 서 있던 곳만 이상할 만큼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닦아낸 것처럼. 그날 밤 주방 쪽으로 그를 찾는 발소리가 들렸다. 3사람, 경호원 2명과 낯선 사복남자 하나. 그 사복남자는 말이 없었다. 말 대신 종이를 들고 있었다. 종이는 명단처럼 보였다. 딱딱한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번엔 관리부가 아니었다. 집안의 작은 문 하나,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으로 불려갔다. 창문은 없었고 전등은 너무 밝았다. 밝은데도 공기 속에는 어두움이 떠다녔다. 거기 앉아있던 사복 남자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입으로 꺼냈다. 보위부다. 그 한마디에 내 속이 다닥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평양에서 보위부는 기관 이름이 아니라 결말이었다. 누군가의 생활이 끝나는 소리, 어떤 가족의 밥상이 끊기는 소리. 그는 내 얼굴을 보며 천천히 질문했다. 냉장고 주변 청소는 누가 담당하지? 나는 목이 막혔다. 그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더 위험했다. 제가 담당합니다. 언제부터? 배치받은 날부터. 그 사이 이상한 흔적은? 나는 고개를 흔들려다가 멈췄다. 거짓말이 너무 쉬운 질문일수록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결국 아주 짧게 말했다.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주방 근무 기록표였다. 내 서명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몇 군데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표시는 내가 기억하는 특별보관구역 근처 점검 시간이었다. 냉장고 맨 아래 칸. 잠금 장치가 달린 그 칸. 그는 조용히 물었다. 너 그 칸을 열어본 적 있나?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가 없어도 방법은 있지.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마치 너도 알고 있지 라는 때처럼. 내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경호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보위부 남자에게 한마디를 낮게 던졌다. 어제 그놈은 입 열기 전에 처리했습니다. 처리. 그 단어가 내 귀에서 오래 울렸다. 사람을 산영하는 단어가 아니라 물건을 치우는 단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라진 경호원은 단순히 다른 근무지로 간 게 아니다. 그는 이미 끝났다. 보웨이브 남자는 내 얼굴을 다시 봤다. 이번엔 눈빛이 더 가깝게, 더 깊게 파고들었다. 너도 그놈처럼 될 수 있다. 협박을 크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말한다. 필요한 만큼만 없앤다. 그날 이후 집 밖 세상까지 변했다. 평양 주요 구역에 이동 제한 강화가 내려왔다. 통행증 검사가 더 잦아졌고 검문은 낮에도 이루어졌다. 누군가는 버스 안에서 끌려 내려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로 서로 눈을 피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갈 수도 없었다. 약을 전해주는 날이 지났는데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집에서 허락이 안 떨어진다는 건 이미 어딘가에 내 이름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다. 밤마다 주방의 냉장고가 내게 말을 걸었다. 딱, 딱. 온도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너는 알고 있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일하던 청소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주머니는 쓰러지기 전 내 손목을 잡고 속삭였다. 아가, 조심해. 냉장고 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 둘이 아주머니를 들었다. 들었다기보다 가져갔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붙어버린 것처럼. 숨만 겨우 쉬었다. 그 후 아주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주머니의 이름은 근무표에서 지워졌다. 그 칸은 빈 칸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리됐다. 그 순간 나는 명확히 이해했다. 이 집에서는 사람의 존재가 종이 한 장보다 가볍다. 나는 혼자 주방에 남아 냉장고 앞에 섰다. 차가운 문. 그 뒤쪽에 숨겨진 틈. 그 틈을 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구름 불었다. 다음은 몇 차례인가? 그 집에서 사라짐이 한 번 일어나면 다음은 빠르다. 사람들은 더 조심해지고 말은 더 줄어들고 발소리는 더 가벼워진다. 하지만 그 조심함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잡아내기 위한 표식이 됐다. 아주머니가 끌려간 뒤
주방에는 빈자리만 남은 게 아니었다. 숨결이 하나 사라지자 공기가 달라졌다. 젖은 걸레 냄새가 더 짙어지고 냄비의 금속 소리가 더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착각이라면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시선이 꽂히는 걸까? 오전 10시. 주방 뒤쪽 작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경호원이 교대하며 잠깐 멈추는 자리. 그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짧게 지나갔다. 그리고 점심 무렵. 냉장고 내부 온도 기록지를 확인하는데 종이 위에 아주 미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 말고는 그 기록지를 펼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만졌다. 내 손끝이 얼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으며 숨을 삼켰다. 이 집에서는 누가 만졌는지를 묻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나는 눈치챘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통제는 더 청초해졌다. 전기가 끊기는 시간대가 생겼다. 일부러 끊는 느낌이었다. 딱 3분. 그 3분 동안 냉장고의 경보등이 한 번씩 깜빡였고 나는 땀을 흘리며 발전기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평양의 전기 사정 때문이라는 핑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 며칠 만에 통행증이 내려왔고 나는 식재료 보충을 위해 지정 상점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검문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통행증 전수검사. 줄이 길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검문 군인은 통행증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잉크가 번지지 않았는지, 위조 흔적이 없는지. 그는 내 통행증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근무지는? 나는 목이 마르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특별구역입니다. 그 말만 하면 보통은 길이 열린다. 사람들이 더 묻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군인은 내 통행증을 돌려주지 않고 옆으로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불렀다. 그리고 사복 남자 하나가 걸어왔다. 사복 남자는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내 손을 봤다. 특히 손톱 밑. 내가 전날 밤 그 틈을 만졌던 손가락. 손이 왜 이래?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었다. 나는 웃는 척 입꼬리를 올렸다. 청소하다 긁혔습니다. 사복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내 통행증을 아주 느리게 돌려주며 말했다. 조심해. 요즘은 다들 조심히 하지. 그 문장은 조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내 귓속에 너는 이미 걸려있다 를 속삭인 것처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쫓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아도 내 몸이 이미 알고 있었다. 심장이 빨랐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뱃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쪼그러들었다. 그날 밤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물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뒤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싹!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 나는 얼음처럼 굳어섰다. 눈이 저절로 그 방향으로 갔다. 누가 거기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내게 들리게 하는 걸까?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걸레를 쥔 채로 청소하는 척하면서. 냉장고 아래쪽으로 몸을 낮추는 순간 벽과 기계 사이 틈에서 아주 얇은 실 같은 것이 보였지? 아니, 실이 아니었다. 작은 철사.
통신선처럼 보이는 아주 가는 선이 냉장고 뒤쪽을 타고 벽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제야 확신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렸다. 경호원 한 명이 들어오며 말했다. 뭐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부드러움은 위험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바닥 물기 닦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내 손의 걸레를, 내 눈을, 그리고 냉장고 뒤쪽을 차례로 훑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가려다가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 요즘 말 조심해.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냉장고 뒤에 왜 선이 있지? 저건 뭘 연결한 거지? 대체 무엇을 숨기려는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왔다. 내가 그걸 봤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나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아팠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살게 했다. 이제 확실했다. 나는 단순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검문당하는 사람이 됐다. 주방의 모든 물건이 내게 증거처럼 보였다. 도마 위의 칼자국, 스테인리스 선반의 지문, 냉장고 문 손잡이의 미세한 기름기.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보이부는 사람 하나를 죽일 이유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왔다. 나는 알았다. 내가 본 철선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건 연결이었다. 냉장고 뒤쪽 틈으로 들어간 얇은 선은 벽 안으로 사라졌고 벽 안은 곧 그 집의 신경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일부러 더 늦게 주방으로 내려갔다. 늦게 내려간다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나는 확인해야 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밟아버린 건지. 주방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이상했다. 평소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새 종이 냄새가 아주 약하게 섞여 있었다. 종이 냄새는 곧 업무의 냄새다. 새 문서, 새 명령, 새 조사. 나는 바닥을 닦는 척하며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낮췄다. 냉장고 뒤. 벽섰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치웠다. 누군가가 그걸 가져갔다. 나는 손을 때려다가 멈췄다. 바닥에 아주 작은 흠집이 보였다. 기계가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흔적. 그렇게 밀 수 있는 사람은 주방 하인인 내가 아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줄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들은 냉장고 뒤를 열었다. 내가 본 것은 보이부가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그들이 숨기려다 들킨 비밀의 흔적이었다. 그때 주방 외곽 복도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경호원이 아니라 관리부 쪽 젊은 행정원이었다. 동무, 잠깐. 그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웃지 않았다. 그는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자기 검토서. 나는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었다. 자기 검토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자기 검토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갈 준비서류다. 종이 맨 위에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최근 근무 중 발견한 이상 징후 및 개인의 사상 동향을 보고할 것. 나는 종이를 들고도 읽지 못했다. 눈앞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행정원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잘못이 없어도 쓰는 거야. 요즘 분위기 몰라? 그 말이 내 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잘못이 없어도 쓴다. 즉, 그들은 이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일 수 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종이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이상 징후? 내가 본 걸 적으라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적으라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끝은 같을지 모른다. 봤다고 쓰면 죽는다. 못 봤다고 쓰면 거짓말로 죽는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 비누 거품이 손가락 사이를 흘렀다. 하지만 씻어도 그날 밤의 감축은 지워지지 않았다. 냉장고 뒤에서 느낀 종이 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비닐.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섰다. 나는 숨을 멈췄다. 열어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 보위부였다. 문이 열리자 사복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들은 방을 뒤집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 천천히 주변을 훑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너 냉장고 뒤 청소할 때 뭘 봤어? 나는 입술이 굳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봤다는 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른 남자가 내 침대 밑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조각. 냉장고 뒤는 보지 마. 보웨이브 남자가 그 종이를 들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아주 얇게 웃었다. 못 봤는데. 이건 뭐지? 나는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답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결론을 갖고 있었다. 너 누굴 만났나? 누가 너에게 손을 뻗었나? 너는 어디 편이냐? 그 질문들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나를 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순간 이해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하인이 아니라 이 집을 위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보웨이브 남자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오늘부터 외출 금지다. 근무지는 주방에서 숙소까지로 제한한다. 누구와도 말하지 마라. 그는 마지막으로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너는 이미 목록에 올라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몸 깊은 곳까지 올라왔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며 냉장고 앞에 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작은 행동이 떠올랐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냉장고 하단 패널을 열었다. 패널 안쪽에서 누군가 급히 숨겨놓은 듯한 물건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작은 메모지. 기름때에 얼룩진 종이. 그리고 그 종이에는 내가 절대 볼 수 없어야 할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암호 변경, 기록 삭제. 나는 종이를 접어 입안의 뺨 쪽에 숨겼다. 삼키지 않았다. 삼키면 증거가 사라진다. 하지만 나는 사라질 수 없었다. 나는 살아서 빠져나가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손을 들어 입술을 눌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내 혀로 종이의 끝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이제 남은 시스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 다음 날부터 시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왔다. 주방에서 숙소로 걸어가는 짧은 복도조차 마치 긴 터널처럼 느껴졌다. 말도 끊겼다. 주방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조차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누군가는 내 옆을 지나가면서도 숨을 한 번 멈췄다. 그들의 침묵이 내게 말했다. 너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그날 오후 갑자기 주방의 전화선이 끊겼다. 경호원은 태연하게 말했다. 통신 점검이다. 하지만 그건
점검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주방의 라디오도 사라졌고 숙소 복도 끝에 있던 공용 전화기마저 철거됐다. 내 귀에서 세상이 꺼진 듯했다.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연결이 잘려나갔다. 나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느낌이었다. 소리도, 길도, 사람도 없는 밤이 되자 보이부가 나를 다시 불렀다. 같은 방, 같은 전등, 같은 의자. 그러나 이번엔 질문이 없었다. 그들은 내 앞에 서류 하나를 놓았다. 서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서약한다. 나는 글자를 읽는 순간 손이 차갑게 굳었다. 서약서는 자물쇠가 아니다. 서약서는 손목에 채우는 끈이다. 그리고 그 끈의 끝은 언제나 보이부가 잡고 있었다. 서명해. 그 한마디. 나는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사명란에 이름을 쓰는 순간 마치 내 존재가 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서명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었다. 보이부 남자는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만나면 너 혼자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의 약, 어머니의 숨소리. 그것들이 한꺼번에 내 목을 졸랐다. 돌아오는 길, 복도에 서 있던 경호원이 내 눈을 피했다. 그게 더 공포였다.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는 건 이미 연루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입안의 뺨 쪽에 숨겨둔 작은 메모지가 마치 뜨거운 돌처럼 느껴졌다. 암호 변경, 기록 삭제. 그 문장이 내 혀끝에 계속 닿았다. 이건 무엇을 지우라는 뜻일까? 어떤 기록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 새벽, 주방에 내려가자 냉장고의 하단 패널은 다시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내가 여러 번 흔적조차 없게끔. 뜻이다.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예전에 식재료를 들여오던 운송 담당 남자였다. 나는 그를 철수라고 불렀다. 이름이 맞는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정확히 묻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는 주방문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며 아주 작게 말했다. 동무, 요즘 위험하단 소문이 있어. 나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마치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덧붙였다. 나한테 빚 있지? 예전 약건 기억하지? 그 말을 내 귀를 찔렀다. 예전 어머니 약을 구할 때 그가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고맙다고만 했지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빚을 꺼내들었다. 도와줄 수 있어. 나를 믿어.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나는 살 길을 본 것 같았다. 아니, 살 길이 아니라 살길처럼 보이는 그림자. 그날 밤 그는 또 나타났다. 이번엔 쌀포대 옆에서 내게 작은 종이를 밀어넣었다. 내일 새벽 2시 부엌 뒤 물자창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나는 종이를 손바닥 안에서 구기며 숨을 삼켰다.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이미 서약서를 썼고 외출은 금지였고 전화선은 끊겼다. 나는 지금 벽 속에 갇힌 쥐였다. 새벽 2시. 주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물자 창고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숨도 얕게 쉬었다.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철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있었다. 빛은 바닥만 비쳤다. 얼굴은 비추지 않았다. 빨리. 나는 그를 따라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창고 안에는 원래 있어야 할 포대들이 정리돼 있었고 바닥은 너무 깨끗했다. 창고는 원래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나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새로 닦은 냄새다. 내 등이 차가워졌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왜 여기 이렇게... 그 순간이었다. 창고 문이 뒤에서 찰컥 잠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 두 사람. 무전기의 낮은 잡음. 철수가 내 옆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숨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내 속을 찢었다. 내가 믿고 싶었던 희망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다. 어둠 속에서 보위부 남자가 나타났다. 선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다. 눈이 아파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잡았군.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다. 그가 나를 팔았다. 그가 나를 여기로 불러들였다. 브로커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보위부의 끈이었다. 보웨이브 남자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는 이미 도망칠 마음이 있었지. 그 마음이 네 죄다. 나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끌고 가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아니,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더 캐내고 싶은 것이다. 내가 입을 열기 직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가진 메모지를 아직 모른다. 그 증거만은 아직 내 입안에 있다.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칼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혀가 종이의 끝을 다시 눌렀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말하지 않는다. 웃지 않는다. 살아남는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이제 나는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남았다. 철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면 또 다른 철수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침대 아래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어머니가 예전에 주머니에 넣어준 돈 몇 장과 낡은 바늘, 실, 그리고 주방에서 몰래 챙긴 성냥 2개. 나는 천을 접고 돈을 싸서 발목 안쪽에 묶었다. 바늘과 실은 옷깃 안쪽에 숨겼다. 성냥은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쪽에 넣었다. 준비는 아주 작아야 했다. 너무 크면 들킨다. 너무 작아도 의미가 없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모든 발자국을 덮는다. 하지만 동시에 눈은 발자국을 더 선명하게 남긴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제 나 혼자 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하나의 좌표를 찍었다. 주방 뒤 물자 창고. 그 함정의 길 말고 집 바깥의 운송 차량 동선. 교대가 바뀌는 그 틈. 눈 오는 밤. 나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 다음날 아침 집안은 더 단단해졌다. 사람이 늘어나면 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반대로 소리는 사라졌다. 말소리 대신 문이 잠기는 소리만 들렸다. 복도 끝에 서 있던 경호원들의 무전기는 계속 잡음을 뿜었다. 한 문장씩 잘려나오는 단어들이 있었다. 특정 구역 봉쇄, 근무지 통제, 통신 차단. 그 말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조용히 떨어져 내 삶 위에 쌓였다. 나는 안다.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안쪽에서 뭔가가 터졌을 때다. 그리고 그 터진 지점이 냉장고 뒤였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내려갔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칼을 닦고 도마를 삶고 물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싱크대를 훑었다. 하지만 내 눈은
계속 냉장고를 향해 있었다. 냉장고는 그대로였다. 차가운 문, 반짝이는 손잡이.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안에서 식재료가 아니라 증거를 봤다. 그날 정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주방 책임자가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나를 불렀다. 너 안쪽으로 와. 안쪽. 해는 경호원 동행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경호원 둘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다. 고들을 추는 대름 싶어는 무려 평정은 딱딱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냄새가 아니라 금속 냄새가 밀려왔다. 습기와 기름,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 창고 구석에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나는 그걸 처음 봤다. 그 상자에는 붉은 봉인이 둘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날 사라진 경호원이 쓰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보웨이브 남자가 상자 위에 손바닥을 얹으며 말했다. 이게 없어졌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 대신 내 손끝을 봤다. 손끝은 언제나 진실을 들킨다. 너는 주방 동선 안에 있지. 냉장고 뒤를 가장 가까이 드나들지. 나는 숨을 삼켰다. 없어졌다는 말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었다. 그 집에서 없어지면 곧 누군가의 죽음이다. 보웨이브 남자가 낮게 이어 말했다. 저 상자는 위에서 내려온 기록 상자다. 단순한 식재료 통제가 아니다. 이 안에는 그 집의 출입 기록과 교대 암호, 그리고 비상시 행동 지침이 들어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출입 기록, 교대 암호, 비상 지침. 그건 내가 감히 손끝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그 순간 내 뺨 안쪽에 숨겨둔 작은 종이가 떠올랐다. 암호 변경, 기록 삭제. 내가 그 종이를 발견한 시점과 지금 이 말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퍼즐이 맞춰졌다. 냉장고 뒤의 철사는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건 냉장고를 가장한 연계장치였다. 벽 뒤의 공간은 단순한 배선이 아니라 비밀 보관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 집에서 수없이 봤다. 최고 지도자의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다. 냉장고도, 식료 창고도, 심지어 걸레통도 모두 숨길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비밀 보관함이 들키면 시스템은 미쳐버린다. 단 한 줄의 기록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내부가 무너진다. 충성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증거 앞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다. 보웨이브 남자는 내게 종이 한 장을 던졌다. 이번엔 검토서가 아니라 조사 확인서였다. 내 이름이 이미 찍혀 있었다. 너는 지금부터 감시 대상이다. 근무 외 시간은 격리한다. 필요하면 연행한다. 그 문장들은 이미 결정이었다. 나는 종이를 읽으며 내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나는 그들의 관리 목록 속 숫자가 됐다. 그날 저녁, 집안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출입문이 두 겹으로 잠겼고 창문은 추가 봉인됐다. 경호원 교대 암호가 바뀌는지 복도 벽 쪽에서 짧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암호 변경. 그 말이 내 뺨 안쪽의 종이와 정확히 겹쳤다. 이제 확실했다. 내가 손끝으로 건드린 것은 그 집의 음식이 아니라 그 집의 목숨줄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었다. 상자가 없어졌다고 했다. 즉,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 누군가는 탈출했을까? 아니면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 이제 희생양이 필요한 걸까? 나는 그날 밤 주방에서 혼자 남아 냉장고 문을 닦으며 속으로 물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는 그 틈을 만졌을까? 손잡이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때 경호원 하나가 주방 문틈으로 내게 말했다. 내일부터 차량 동선이 바뀐다.
운송 트럭도 전부 검사한다. 그 말은 시스템의 반응이었다. 도시 전체가 잠기고 집 안은 봉쇄되고 기록은 지워지고 모든 길이 닫히는 중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나는 이 집 안에서 조용히 지워질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시간을 세지 않았다. 시간을 세는 건 내일이 있다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을 생각해야 했다. 집안의 봉쇄는 점점 더 촘촘해졌다. 주방 출입문에는 새 자물쇠가 달렸고 물자 창고는 하루에 2번 봉인을 확인했다. 경호원들은 교대할 때마다 서로의 암호를 다시 읊었다. 그 암호는 짧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자르는 칼처럼 예리했다. 그런데 시스템이 조여질수록 나는 오히려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됐다. 이 집은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늘 빈틈이 있다. 방 그 빈틈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은 늘 배고프고 피곤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구멍은 언제나 누군가가 이용한다. 나는 몰래 주방 폐기물통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음식물 쓰레기였지만 그 안에는 운송 스티커 조각, 포장지, 외부 물류표 일부가 섞여 있었다. 그 집에서는 종이 한 장도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그 작은 조각들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통제를 느슨하게 하거나 혹은 일부러 구멍을 남긴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철수를 떠올렸다. 그가 나를 팔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도 또한 누군가의 끈이었다는 것. 즉, 이 집안에도 연결된 줄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줄을 찾아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돈과 침묵을 주고 길을 사야 한다. 며칠 뒤 주방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검사하던 경비병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늘 배가 고픈 얼굴이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다. 그는 경호원처럼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버티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먼저 신호를 보냈다. 그날 저녁 설거지통 아래에 감춰둔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설탕 덩어리 2개와 외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작은 약봉지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 약을 구하며 몰래 챙겨둔 것. 나는 그것을 물자창고 문 옆에 틈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경비병이 그 앞에서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살폈고 손을 넣어 봉지를 꺼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아주 짧게 나를 향했다. 그 눈빛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안다. 그날 밤 그는 주방 뒤쪽 통로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그는 입을 열지 않은 채 내 손바닥에 성냥개비만한 종이 조각을 올려놓았다. 거기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두만.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두만강. 그 강 이름은 나에게 지도가 아니라 무덤으로 들였다. 나는 너무 떨려서 겨우 한마디만 했다. 가능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속삭였다. 가능한 사람은 따로 있어. 난 다리 역할만 해. 그 말은 곧 브로커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철수 같은 가짜가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는 진짜. 진짜는 더 위험하고 더 현실적이다. 그날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라고 해도 드라마처럼 가방을 싸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가방 하나가 바로 도망의 증거가 된다. 나는 하루에 하나씩만 챙겼다. 주방에서 남는 마른 빵 조각을 천으로 싸서 숨겼다. 소금 한 줌을 작은 종이에 말아 발목 안쪽에 넣었다. 체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얇은 장갑을 하나 더 확보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옷의 단추 안쪽에 돈을 꿰맸다.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손끝이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이 나를 깨웠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살려고 한다. 넷치로 경비병이 다시 종이를 건넸다. 이번엔 더 길었다. 차량 3번 냉동물차 새벽 1시 뒷칸.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냉동물자 차량. 그건 주방 냉장고와 같은 계열의 물류다. 차가운 트럭, 얼음 박스, 봉인 스티커. 내가 익숙한 영역.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숨어들 수 있는 곳.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곳이기도 했다. 요즘 운송 차량은 전부 검사한다고 했다. 차량 동선도 바뀌었다고 했다. 즉, 이 계획은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즉시 죽는다. 그날 밤 나는 주방 냉장고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냉장고는 내게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냉동 트럭은 내 탈출의 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뺨 안쪽에 숨겨둔 메모지를 꺼냈다. 종이는 이미 침에 눅눅해져 있었다. 하지만 글자는 아직 살아있었다. 암호 변경, 기록 삭제. 나는 그 문장을 입술로 한 번 눌렀다. 그리고 다시 숨겼다. 이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증거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한국에 도착해도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될 것이다. 새벽이 다가오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너무 순조롭다. 이 집에서는 순조로운 게 제일 수상하다. 나는 가만히 주방 바닥을 닦다가 문득 한 가지를 발견했다. 냉장고 바닥 근처 내 발이 자주 닿는 위치에 아주 작은 흰색 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가루는 소금이 아니었다. 석회처럼 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얇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내 발자국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주방에 들어왔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목이 다 들어갔다. 계획이 새어나간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발자국을 남긴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내 탈출 계획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흔들리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잠을 자면 몸이 풀린다. 몸이 풀리면 표정이 풀리고 표정이 풀리면 내가 가진 비밀이 새어나온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숨만 쉬었다. 들숨, 날숨. 그 사이에 끼어드는 소리들이 있었다. 복도 바닥을 스치는 군화, 철문이 닫히는 금소금, 멀리서 끊겼다 이어지는 무전기 잡음. 새벽 10시에 떠올랐다. 차량 3번, 냉동물자, 뒷칸. 나는 떠날 수 있을까? 아니, 떠나야 한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 이 집은 나를 증거로 만들 것이다. 나를 잡아야만 시스템이 완성된다. 그들은 내 존재를 지워야만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습관처럼 창문을 바라봤다. 바깥은 눈이 더 내리고 있었다. 눈은 길을 가려준다. 하지만 동시에 길을 드러낸다. 나는 외투 안쪽에 손을 넣어 단추 속에 꿰맨 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동전처럼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걸렸다.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내게 남은 것은 이 돈과 침묵과 운뿐이었다. 주방으로 내려가며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움직였다. 급하면 들킨다. 조용하면 더 들킨다. 이 집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생존 기술이다. 주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먼저 물을 끓였다. 물을 끓이는 행위는 내가 아직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신호가 된다. 누군가 우연히 들여다봐도 이상하지 않게. 그리고 나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조금 담아 손바닥을 녹였다. 손이 얼어붙으면 포대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다. 문고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내 목숨이 된다. 그때 주방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 나는 몸이 먼저 굳었다. 경호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무전을 꺼두고 있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무전이 꺼졌다는 건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는 주방을 둘러보다가 내 옆에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오늘 잠 못 자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인정이 된다. 그는 내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을 이었다. 너 요즘 얼굴이 너무 하얘. 사람은 너무 하얘지면 안. 나는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다. 하얘진다는 건 피가 빠진다는 뜻이고, 피가 빠진다는 건 곧 끌려간다는 뜻이다. 나는 억지로 웃는 척했다.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호원은 아주 잠깐. 정말 잠깐만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한마디를 남겼다. 뒤를 조심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이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뒤를 조심해. 그 말이 경고인지 시험인지 혹은 함정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안에는 나를 도와주는 척하는 얼굴이 너무 많다. 철수도 그랬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경비병도 결국 모두 시스템 안의 사람들이다. 나는 주방 바닥을 닦는 척하며 냉장고 근처의 흰 가루를 다시 확인했다. 발자국은 더 선명해져 있었다. 누군가 어젯밤 이후에도 또 들어왔다. 내 몸이 떨렸다. 이건 내 계획이 새어나갔다는 뜻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내게 보여주는 신호일까? 나는 갑자기 생각했다. 차량 3번, 득한.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나? 경비병은 다리 역할이라고 했다. 즉, 누군가 더 위에 있다. 그 누군가는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날 저녁, 저택 안쪽에서 갑자기 불이 꺼졌다 켜졌다. 전압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전압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흔드는 것이다. 불이 한번 꺼졌다 켜지는 순간 복도에서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기록실 쪽 다시 확인해. 암호표 어디 갔어? 누가 지우랬어? 누가? 그 단어들이 내 귀에 꽂혔다. 암호표, 기록실, 지우랬어. 그리고 내 입안에 숨겨진 메모지. 나는 혀끝으로 종이를 눌렀다. 너무 오래 숨기고 있어서 종이가 거의 내 살처럼 되어 있었다. 그 감촉이 내게 말했다. 너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 밤 여대나 시가 가까워지자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머리카락을 단단히 틀어 올리고 성냥을 글 사이 깊숙이 넣었다. 마른 빵과 소금을 천에 싸서 허리띠 안쪽에 끼웠다. 그리고 손목에는 아주 얇은 검은 실을 감았다. 그 실은 내가 찢어진 옷을 꿰맬 때 쓰던 실이지만 오늘 밤에는 내 숨을 이어주는 줄이 될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방 한쪽, 아무도 잘 열어보지 않는 하단 수납장을 열었다. 거기에 낡은 냉동장갑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끼웠다. 차가운 트럭 안에서는 손이 감각을 잃는다. 감각을 잃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나는 주방 불을 끄며 냉장고 앞에 섰다. 차가운 문. 내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 본 문.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를 사이어. 물건에게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알면서도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방 뒤편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작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 나는 몸을 돌렸다. 벽 쪽 어두운 곳에 작은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방금 떨어뜨린 것처럼. 나는 종이를 주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차량은 미끼다. 숨이 멎었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차량 3번. 냉동물자 D칸. 그게 미끼라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누가 나를 살리려는 거고 누가 나를 잡으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구겨쥐었다. 손톱이 종이에 박혔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비상벨 같은 소리가 짧게 울렸다. 비상 소집! 무전기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다시 튀어나왔다. 나는 알았다. 지금 나는 선택해야 한다. 미끼를 따라 트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내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가 내 이름을 부를까? 그때 주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가야 한다. 지금, 당장.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순간 나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잡힌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방의 어둠 속에 몸을 붙였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 둘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전등 빛이 바닥을 훑었다. 빛이 내 발끝 근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상 없다. 차량 준비 상황 확인해. 그들이 다시 나가자. 나는 그제야 손바닥에 땀이 맺힌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종이, 차량은 미끼다를 다시 떠올렸다. 미끼. 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끝이다. 그들은 나를 나는 결심을 바꿨다. 트럭이 아니라 트럭을 따라붙는 사람들의 동선. 그 틈을 이용해야 했다. 새벽 10시 무렵 눈이 더 굵어졌다. 바람이 담벼락을 긁고 지나가면서 울음처럼 소리를 냈다. 이런 날은 경호원들도 얼굴을 숨긴다. 눈을 뜨기 힘든 날은 감시도 휘어진다. 나는 주방 뒤편 작은 출입구로 향했다. 그 문은 식재료 쓰레기를 내보내는 곳이다. 바깥으로 나갈 때 쓰는 문이라서 평소엔 단단히 잠겨 있다. 하지만 오늘은 비상 소집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자물쇠가 끝까지 걸리지 않은 걸 나는 봤다. 딸깍.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이 바로 속눈썹에 붙었다. 나는 몸을 낮추고 바닥에 거의 붙어서 움직였다. 이 순간만큼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어야 했다. 사람처럼 서서 걷는 순간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기면 청구가 따라온다. 첫 번째 장. 내부 감시를 빠져나가는 길. 나는 경호원 교대 시간표를 외우고 있었다. 주방일 하면서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던 것들. 몇 시 몇 분에 누가 복도를 돌고 어느 구역이 비는지. 내 목숨만은 그런 하찮은 정보에 달려 있었다. 담벼락을 따라 기어가듯 이동해 물자 창고 뒤쪽 배수로로 들어갔다. 거긴 평소에도 냄새가 심해 누구도 오래 서 있지 않는다. 나는 그 냄새 속에 숨었다. 구역 봉쇄로 인해 경비가 늘었지만 늘어난 경비는 늘어난 구멍도 만든다.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를 믿지 못해 눈빛만 바빠진다. 두 번째 장. 경계선으로 가는 길. 나는 이미 연결된 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주방에서 봤던 운송 스티커, 물류표 조각들. 그건 평양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냉동물자 노선과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차량이 아닌 그림자로 붙었다. 도로 옆에 멈춘 트럭의 밑부분을 몸을 넣고
눈과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버텼다. 트럭이 출발하자 내 몸이 바닥에 끌리며 떨렸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소리 한 번 내면 내 폐가 먼저 찢어진다. 몇 시간 뒤 우리는 두만강 근처로 향하는 작은 공업지대에 도착했다. 철은 냄새, 기름 냄새, 기름 냄새. 기는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나만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지웠다. 우리와 같은 사람. 하지만 그 감정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웠다. 사람이 많아지면 위험도 커진다. 한 사람이 들키면 다 죽는다. 방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앞쪽에 누군가가 갑자기 멈췄다. 무전기 소리. 손전등 빛이 이쪽으로 쏟아졌다. 거기서! 그 순간 나는 몸을 바닥에 완전히 눌렀다.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입안으로 얼음이 들어왔다. 숨을 쉬면 하얀 김이 새어나온다. 숨을 참으면 폐가 타들어간다. 그때였다. 앞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총성이 울렸다. 짧게. 2번. 눈 위에 검은 점이 번졌다. 그 사람은 쓰러졌고 누군가는 그를 끌어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그 사람의 희생이 헛된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나오는데도 닦지 않았다. 3번째 장. 안전 지점으로. 우리는 강을 건넌 게 아니었다. 강은 아직 앞에 있었다. 그 대신 공업지대의 창고 중 하나로 숨어들었다. 녹슨 철문안, 기계 부품 더미 사이. 거기서 우리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었다. 그 창고에서 나는 또 한 번 배신을 받다. 함께 숨은 사람 중 하나가 내 돈이 비치는 걸 보더니 내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손목에 실을 끊어 그의 손을 묶었다. 작은 행동, 그러나 목숨이 걸린 행동. 미안. 나도. 그는 속삭였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미안은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 미안은 총알을 막아주지 않는다. 그날 밤 우리는 드디어 강을 건넜다. 물은 얕았지만 얼어붙어 있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쩍 하고 얇은 얼음이 갈라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낮췄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삼켰다. 살갗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강 건너편의 어둠은 다른 공포였다. 중국 땅. 숨을 쉬어도 안전하지 않은 곳. 우리는 곧바로 산 쪽으로 올라갔다. 배는 비어 있었고 머리는 울렸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내 몸이 평양으로 끌려갈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은 끝이 아니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다. 나는 도망쳤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내 몸은 너무 오래, 너무 단단히 굳어 있었다. 국경을 넘고 숲을 지나고 숨을 죽이며 밤을 견딘 뒤 나는 결국 안전 지점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따뜻한 실내 공기와 물과 깨끗한 수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따뜻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안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겁이 났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지? 왜 나를 끌고 가지 않지? 그 질문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아직 조사받지 않았을 뿐이라는 느낌. 그 공포는 몸에 밴 습관이었다. 며칠 뒤 나는 보호시설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원이라고 불렀다. 처음엔 그 단어가 낯설었다. 하나로 묶어 세우는 단어였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함께 살자는 말처럼 들렸다. 그 차이가 더 어지러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움찔했다. 복도에서 발자국이 들리면 숨을 멈췄다. 밤에 불이 꺼지면 더 무서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늘 끌려갔으니까.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안전은 잠깐이다. 안전은 조건부다. 안전은 누군가의 허락이다. 그 말이 내 몸에 깊게 박혀 있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왔다. 냉장고였다. 한국의 냉장고는 커다랗고 불빛이 밝았고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깨끗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았다. 나는 그걸 믿지 못했다. 숙소에서 냉장고를 처음 보던 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쪽 틈으로 뻗었다. 벽과 냉장고 사이를 더듬는 내 손끝이 떨렸다. 내가 찾는 건 음식이 아니라 숨겨진 종이었다. 찰사였다. 봉인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빈틈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밤마다 꿈을 꿨다. 평양의 주방, 설이 낀 냉동칸,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때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입안에 종이를 숨긴 채 말하지 못한다. 꿈에서 깨어나면 혀끝이 서렸다. 나는 아직도 그 메모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야 했다. 어딘가에서 버렸는데도 내 몸은 놓지 못했다. 하나센터에 나가 첫 외출을 했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큰 소리로 웃고 전화로 말하고 길에서 서로 손을 잡고 걸었다. 누구도 주변을 확인하지 않았다. 누구도 조직위원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너무 밝고 너무 빠르다. 여기서 나는 또다시 하인이 된 기분이었다. 모르는 걸 들킬까봐 말수가 줄었다. 나는 말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어느 날 상담실에서 한 문장을 들었다. 가족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머니. 내가 떠나던 날 약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어머니. 그런데 동시에 나는 또 알고 있었다. 내가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그쪽의 어머니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상담사는 내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따뜻함이 낯설어서 나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결국 여기서 살기로 했다. 살기로 했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일 결심해야 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람 앞에서 밥을 먹는 것, 문이 닫혀도 놀라지 않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훈련 같았다. 나는 아직도 냉장고 앞에 서면 몸이 굳는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차가운 문이 더 이상 무덤처럼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다. 최근 어느 날 나는 한국 마트에서 작은 초콜릿을 하나 샀다. 포장지에는 낯선 글자들이 반짝였다. 나는 그걸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옆에 붙여두었다.
누구도 빼앗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누구도 기록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싶어서.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소리가 잠깐 평양의 스피커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다시 내쉬었다. 여기서는 숨을 쉬어도 된다. 숨이 소리로 새어나가도 누가 끌고 가지 않는다. 나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내 이름이 종이 위에서 지워지는 세상은 아니다. 냉장고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냉장고 뒤에 템에서 나는 비밀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도 아주 작게 내 안에서 계속 숨쉬고 있다.